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참의 토크 엔조이 허참입니다. 유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유지은 씨, 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을 지나서 이제 바야흐로 4차 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을 요사이 참 많이 듣고 있죠. 맞아요. 뭐 TV며 인터넷이며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는데 네. 문제는 4차 산업혁명 들어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유지은 아나운서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뭐랄까, 세상은 변하는데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겠다. 참 답답하다. 네, 오늘 이분과 함께 우리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4차 산업혁명 전문가신데요. 이민하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1985년 벤처나 창업 같은 단어가 낯설었던 시절 연구실 동료 7명과 함께 벤처 기업을 설립하여 1조 원에 이르는 기업으로 키웠는데요.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변화의 선두에 서왔던 대한민국 벤처의 신화 이민화. 그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나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민하입니다. 여러분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기술로 보고 있어요. 자, 어려운 기술들, 용어를 얘기해 볼까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그리고 머신러닝, 어렵죠? 이렇게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거는 비유한다면은 코끼리 다리 만지는 거 비슷해요. 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 전체를 볼 수 있나요? 없죠. 똑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술이 아니고 세상의 융합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첫 번째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물질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차 산업혁명이란 게 등장하면서 세상을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그게 어떤 세상이죠? 바로 온라인 세상, 가상 세상, 우리가 카톡을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개의 세상이 연결되는 게 3차 산업혁명까지는 디지털 기술들에 의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는 이 두 개의 세상을 다시 연결하는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고 또 가상의 온라인 세상을 현실로 보내는 기술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그리고 비용이 거의 공짜에 육박해 들어가요. 그럼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되고 있죠. 이게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세상이 융합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 늘 융합은 갈등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우버라는 회사 아세요? 예, 우버. 기업 가치가 현대 자동차의 3배 가까운 거대 기업입니다. 약 80조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회사가 불법이에요. 아니, 왜 한쪽에서는 현대 자동차의 3배 가까운 기업 가치를 인정하고 왜 한쪽에서는 불법일까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한쪽에서는 오프라인의 소유의 시각에서, 한쪽에서는 온라인의 공유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겠죠. 근데 이 갈등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탄생하는 생명이 거대한 기업들이 등장을 해요. 이 거대한 기업들의 이름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니콘은 원래 뿌리 하나 있는 일각수죠. 그런데 이 일각수를 벤처 업계에서는
기업 가치 1조가 넘는 벤처 기업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자, 1조. 조금 큰 돈이죠? 예. 1조 기업 가치가 넘는 기업들이 불과 4년 만에 만들어져요. 놀라운 일인데 이 유니콘의 등장 패턴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2009년도에 블룸 에너지라는 유니콘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반클이라는 회사, 중국 회사인데 이게 등장을 해요. 1년에 하나 정도 등장합니다. 2010년까지는 1년에 하나 정도 등장할까 말까 하는 기업들이 2011년도가 되니까 분기에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뭐 세상이 바뀌는 것 같죠? 2014년도가 되니까 저 표에 보는 것처럼 이제는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하는 거예요. 1조 가치가 넘는 유니콘들이. 그리고 2014년도를 넘어서 2016년 작년을 보니까 74개, 1년이 52주니까 한 주에 하나 이상 등장한 거예요. 한 주에 1.5개가 등장한 겁니다. 1년에 하나 가물에 콩 나듯이 등장하던 1조 넘는 벤처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이 등장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는가 제가 그거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사업을 해요. 자, 현실 세상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리 다 알죠? 시간, 공간, 인간. 자, 이걸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개의 요소를 데이터화시켜요. 그래서 몇 날, 어디에, 누구랑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상세계, 온라인 세계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가능하냐? 현실에서 불가능했던 편집, 복제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셀카를 찍죠? 자, 셀카 찍죠? 예. 자, 셀카 찍어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에 올릴 때 그냥 올려요? 뭔가 하나 하죠? 예. 포샵이라는 걸 하죠? 포샵. 자, 현실의 내 나이를 갑자기 10살 어리게 보이게 하긴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가상의 세계에서는 순식간에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편집과 복제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 대표적인 예는 우리 맨날 쓰고 있는 내비게이터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는데 우리 강미 작가님이 전화를 했어요. 몇 시에 도착하세요? 걱정되죠? 그래서 제가 9시 40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중간에 그걸 어떻게 알죠? 내비가 알려주는 거죠. 내비는 어떻게 알아요? 현실의 교통세계와 똑같은 교통세계를 가지고 있죠. 교통지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차의 위치를 알고 있고 교통신호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도착 시간을 예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시간을 절약하죠. 우리 국가는 에너지를 절약하죠. 최적의 길로 가니까. 그리고 이 도시는 정체 현상을 줄입니다. 그 비용이 대략 5조 정도, 연간 5조로 추산이 됩니다. 꽤 크죠? 근데 우리가 왜 이걸 내비에서만 하죠? 왜 딴 데서는 안 하나요? 공장, 병원, 학교 다 가능하겠죠? 바로 이런 일들을 1조 가치가 넘는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전체를 얘기하기 전에 4차 산업혁명을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현실 세상, 가상 세상, 이 두 개의 세상이 결합돼서 현실을 최적화시킨다. 인간을 위해서 최적화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세상. 그러면 현실 세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돼요. 내비게이터에서 우리가 시간을 예측하려면은 공간을 맞춰주려면은 지도를 갖고 와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의 위치를 수집해야 돼요.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 1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수집한 데이터를 버리면 안 되죠. 그걸 어딘가 모아야죠. 그걸 모으는 거를 클라우드에 모읍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소위 빅데이터가 돼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빅데이터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알파고님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먹고 튼튼해져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최적의 길을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는 5조란 어마어마한 돈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이것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해서 인간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분야별로 캐터필러는 중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예요. 옛날에는 장비를 팔고 나면은 아몰랑 했어요. 아몰랑.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객을 위해서 뭘 하면 될까? 고장 안 나게 해주자. 어떻게 하면 고장 안 나게 해줄까? 그래서 장비 출고 이후에 모든 장비의 상태를 사물 인터넷이란 기술을 가지고 비전 링크, 소위 인공위성 등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2단계죠. 3단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요. 그럼 4단계 뭐가 나오느냐? 비포 서비스. 고장 나기 전에 대전 MBC 방송국 옆에 있는 굴삭기의 오른쪽 바퀴를 지금 바꿔라. 고장은 안 났지만. 이러면 고장 나기 전에 서비스를 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광범위하게 모든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이거를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물건들이 그냥 팔고 끝나지 않아요. 팔고 나서도 제조업체하고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런 제조만 그런 게 아니라 유통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존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고객들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뭐죠? 빠른 배송이죠. 그죠? 빠른 배송이죠. 이 빠른 배송을 위해서 아마존은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모든 고객들에게 이제는 빠른 배송을 위해서 예측 배송을 하자. 어떻게 예측하느냐? 모든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일쯤 저 아주머니는 기저귀를 주문할 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배송해서 미리 갖다 놓습니다. 주문하는 즉시 배송을 해주죠. 이게 바로 아마존이 자랑하는 예측 배송 시스템입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전부 다가 내비게이터가 예측 맞춤하는 거와 똑같죠. 즉 모든 글로벌 유니콘들은 분야별로 어떤 기업들은 노는 거, 어떤 기업들은 먹는 거, 어떤 기업들은 공부하는 거, 어떤 기업들은 여행하는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예측과 맞춤이란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품과 서비스는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모든 가전제품 전부 다가 이제는 융합됩니다. 뭘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럼 이 융합되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하죠.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 수집한다 그랬죠. 현실 세계는 시간, 공간, 인간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시간, 공간, 인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술이 몇 개가 있느냐? 6개가 있어요. 이것을 제가 6대 디지털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수집된 데이터를 가상세계에 쌓으면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제 알파고님이 등장해서 이 데이터를 소화해서 예측과 맞춤이라는 가치를 만들어요. 도착 시간을 예측해주고 그리고 최적의 길을 맞춰줍니다. 그러면은 결과는 어디 있느냐? 아직 가상세계에 있어요. 이걸 현실로 가지고 나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날로그화 기술이에요. 총 12개 기술이 있죠? 앞으로 나란히 시켜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12개 기술과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룩하는 기술들입니다.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수단이죠. 자, 보면은 1차 산업혁명하고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를 충족시켰어요. 근데 3차 혁명은 뭔가 그랬더니 이게 또 사회적 연결의 욕구, 매슬로우 욕구 5단계, 3단계를 충족시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혁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표현의 욕구는 명예욕, 심미욕, 그리고 인지욕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자리는 어떻게 생길 것이냐. 첫 번째는 생산 성이 증가되면서 업무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그러면 여가 시간이 증가되죠. 그럼 그 시간에 인간의 새로운 욕망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이런 게 등장하면서 생산성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업무 시간이 줄겠죠? 일자리가 줍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증가하죠? 새로운 인간의 욕망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 또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이를 연결하는 게 뭐냐면 평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됩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미래의 일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일은 크게 세 가지예요. 삽질하는 노동, 이건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하는 일, 이건 즐거움도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순수하게 노는 것, 놀이, 이 세 가지가 이제 노동은 인공지능과 로봇한테 주고 인간의 역할은 주로 일과 그리고 놀이로 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석학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부를 만드는, 전체의 부를 만드는 인공지능 기술과 그 부를 분배해주는 블록체인 기술이 만드는 혁명이다. 이 두 개가 순환하면은 이 세상은 더 많은 재화와 그리고 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겠죠. 이 세상 누가 만들죠?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길로 다 같이 들어가 봅시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 알 것 같으세요? 네.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세요. 4차 산업혁명. 하도 들어서 오래된 용어 같은데 사실 이 말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죠? 예. 독일이 5년 전에 인더스트리 4.0, 네. 4차 산업혁명은 좀 다르죠. 그리고 작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공식적으로 전 세계로 유포하기 시작했죠. 그 교수님이 이 4차 산업혁명을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요? 조금 거창한가요? 예.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빨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늙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프랑스가 초고령화 국가 진입에 155년이 걸려요. 한국은 불과 26년 만에 초고령 국가에 진입합니다. 세계 기록이에요. 근데 그게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은 10년 안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달성하면은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초고령화가 먼저 오면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갈 수 있는 혁신 역량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초고령 국가 진입과 4차 산업혁명의 티핑 포인트, 그 경계선이 향후 10년 후에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민하 교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숫자 프로필을 준비했거든요. 먼저 숫자 프로필을 통해서 교수님에 예.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보여주세요. 7. 7. 몇개 세븐이네요. 네. 그렇죠. 1985년 카이스트 재학 당시 초음파 연구실 석박사 과정 학생 7명을 모아서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효시인 메디슨을 창업하신 이민화 교수님이 있습니다.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16. 네, 이후 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의 대표이사로 무려 16년을 재직하시면서 메디슨의 시가총액 1조 원, 계열사만 31개에 달하는 기업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우와. 다음 숫자 보여주세요. 200. 대표이사로 벤처기업협회 회장으로 또 카이스트 교수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도요. 국내외를 통틀어 약 200여 건의 특허를 등록하셨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면모도 뽐내고 계시는 중이고요. 특허를 200여 개나 내셨습니다. 어떤 특허들입니까?
주로 메디슨 관련된 의료관계 특허들이 많고요. 네. 또 미래 세상을 바라보는 스마트폰과 인간의 결합에 관한 그런 특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참고로 특허 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좋은 특허를 만드는 게 어렵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예. 뭐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고, 특허 하나 내는데 뭐 좀 한 몇 개월 권리 들어가고요. 예, 그런데 뭐 그건 내는 거야 뭐 돈 주고 예, 얼마든지 예, 낼 수도 있던데. 내는 건 쉬워요. 예. 예, 돈 드는 특허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수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되신 배경에는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우리가 벤처 운동을 하면서 결국 벤처가 추구하는 게 산업혁신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산업혁신이라는 것이 기술과 기업만 가지고 안 되는 거더라고요. 이것이 국가 사회 시스템 전반하고 다 연결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가고 있는 길하고 또 다보스 포럼이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하고 보니까 이것이 맞은 것이지 다보스가 먼저 얘기하고 우리가 나중에 가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주장한 누구죠?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도 우리 이민아 교수의 정의에 공감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더군요. 예, 3달 전에 1시간 대담을 했어요. 네. 그 대담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 정의를 해보자. 근데 이분 얘기가 아직은 정의하기 이르다. 그래서 제가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죠. 그거 보신 분이 없죠? 그때는 우리가 최순실 사태를 봐야 되니까 예, 그거 보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죠. 예. 챙겨봐야 할 것들이 많죠. 아유. 4차 산업혁명이 참 어려운 과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핵심 용어를 저희가 예. 정리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 용어를 어떤 걸 준비해 오셨는지 함께 만나볼게요. 보여주세요. 인공지능. 빼놓을 수 없죠.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좀 두려운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이제. 1811년도에 러다이트 운동, 제가 잠깐 말씀드린 기계 파괴 운동이죠. 그거는 뭐냐? 인공 근육입니다. 인간의 근육 활동을 기계가 대체한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많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이제 근육이 아니고 머리를 이제 대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겁낼 필요는 없어요. 왜 겁낼 필요가 없느냐? 인공지능은 뭘 통해서 배우느냐? 인간이 활동한 결과인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공부해가지고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데이터를 안 만들면은 저 친구들은 똑똑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흉내내는 것이지 네. 인간을 넘어서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혹시 인간 이상의 네? 힘을 발휘해가지고 인간 세계를 지배한다는 뭐 그런 두려움이. 이게 이제 인공지능에서는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하인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과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강한 인공지능은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1945년 정도를 보고 있어요.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이 문제는 우리 인류가 힘을 합쳐서 제도적으로 강한 인공지능은 제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이전에 약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겁니다. 네. 우리 인간의 아바타, 하수인, 뭐 노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예. 노동을 대신해 준다든가. 지능적 노동을 대신해 주는 거죠. 예. 그래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일자리의 50%를 뭐 이미 다 대체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일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대체하나 봤더니 일을 몽땅 대체하는 일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 일에 어떤 일은 100%, 어떤 일은 2%, 근데 대부분 한 평균 45% 정도를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일을
45%는 인공지능이 대체하더라도 나머지 55%는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남은 여기서 어떤 결론이 있냐면은 그럼 지금 하던 일 정도 수준을 한다면은 인간은 지금 노동 시간의 반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쁜 세상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라지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 거고 새롭게 생기는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직업의 대표적인 게 우리 법률가, 기자. 기자요? 예. 왜냐하면 그 스포츠 기사 같은 거는 우리가 보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로봇 저널리스트가 등장했습니다. 야구 기사 로봇이 써요. 그다음에 증권 기사 로봇이 씁니다. 사람이 쓴 거하고 분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신문, 사설 이건 인공지능이 못 쓰죠. 할 때마다 다르니까. 그다음 법률가의 판결문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판결문들이 많습니다. 이거 인공지능이 지금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대체 가능하네. 대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히려 고급 전문직들, 소위 스펙형 직업들, 네. 스펙형 직업들은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새로 생겨나는 직업은 그럼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직업은 일자리를 없애는 직업과 또 인간의 잠재 욕망을 만족시키는 두 가지 직업이 등장해요. 일자리를 없애는 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인공지능과 로봇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인간의 잠재된 욕망 이런 것은 지금 자기 표현의 욕망이 증가하다 보니까 소위 1인 미디어, MCN, 그다음에 1인 여행 이런 것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각자 누구나 작가가 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CN이 지금같이 거대한 산업으로 등장할 거는 과거에는 꿈을 못 꾸던 거죠. 인공지능에 이어서 말이죠.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두 번째 용어는 용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두 번째 용어 보여주세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저장 공간 클라우드를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클라우드. 구름이죠, 구름. 예, 구름. 예, 맥주는 아니고. 예. 자, 이 구름이 왜 필요하냐.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잖아요. 그럼 두 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야 되겠죠. 오작교가. 그 다리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에 현실의 데이터가 올라가서 그것이 가상세계하고 현실 세계를 연결시켜 주게 되죠. 클라우드가 없으면 현실 가상 융합이 안 되는 거죠. 이 클라우드하고 빅데이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 클라우드 저장 공간에 현실의 데이터가 쭉 차곡차곡 쌓이면은 빅데이터가 되죠. 빅데이터도 많이 듣던 단어인데 4차 산업혁명에서 왜 중요합니까? 이게? 그건 인공지능을 기르는 먹이가 네. 빅데이터예요. 인공지능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인간이 만든 활동의 결과가 데이터화되면은 그 데이터를 먹고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과정에서 알파고가 원래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수많은 기보를 데이터를 줬죠. 수많은 기보가 합쳐진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알파고가 그거를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똑똑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헛개되죠. 다음 용어 만나볼까요? 어떤 용어일까요? O2O인 거죠. 아까도 계속 강조해 주셨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제가 정의를 하지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오프라인, 그다음에 가상 세계가 온라인.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융합하니까 O2O.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 대표적인 기업이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그렇죠. 기업들이 떠오르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떠오르는 기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특히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한국의 규제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손실이죠. 규제가 풀어진다는 가정하에서 한국에는 의료 산업에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우수한 인재들이 의료 분야에 갔고 그분이 많은 임상 경험을 쌓았어요. 그 경험이 이제 클라우드 규제가 풀리면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들의 그 중요한 자원이 되죠. 네. 금융 문제가 또한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산업 발전이 지금 클라우드 규제 때문에 전 세계 80위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핀텍이라는 새로운 거대한 분야가 또 등장하게 될 거예요. 핀텍은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4차 산업혁명의 금융들이죠. 예, 지금 온라인 뱅크도 그중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많은 직업이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평생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 평생 교육 시스템은 결국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O2O 교육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거대 기업들이 등장합니다. 왜? 한국은 어마어마한 사교육에 지금까지 노하우가 있잖아요. 예.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면은 얘가 그걸 배워가지고 세계 최고의 사교육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일들을 놓고 보면 한국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들이 많습니다. 단 지금은 국가의 규제. 옛날에는 이 치수가 지도자의 덕목이었다면은 이제는 치 데이터가 지도자의 덕목이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직접 뭔가 보고 느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에 네. 담아온 게 있습니다. 바로 변화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홈 기술을 총망라한 전시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화면에 담았거든요. 함께 보고 오시죠. 예. 10여 년 전만 해도 SF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들. 지난 몇 년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한 현실 속 기술은 눈 깜짝할 사이 영화적 상상력을 따라잡았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여기가 우리나라 그 IT 기술이 가장 정상급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상 피팅 체험이나 음성 인식 기술, 그다음에 모션 인식 기술들을 여기서 체험을 하시면 사람들 생활을 너무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신기해하고 계십니다. 크게는 도시 전체부터 작게는 내 집, 내 방에서 겪게 될 소소한 변화들. 그 기술을 총망라해 대중들 앞에 선보이고 있는 전시관을 찾았다. 이곳에서 만나게 될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그 데이터 큐빅이라고 하는데 데이터 큐빅을 클릭을 하면 그 안에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는 요소 기술들이 뜹니다. 그 요소 기술을 클릭을 하면 그 요소 기술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요소 기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 4차 산업혁명. 옷장 안에 들어있는 옷을 굳이 꺼내보지 않아도 그날의 날씨나 기분에 따라 어울리는 의상을 고를 수 있는 것은 물론 리모컨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필요한 가전제품을 손짓 하나로 작동시키는 게 가능하다. 작지만 획기적인 일상생활의 변화인 셈이다. IT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의 생활을 얼마나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만들 수 있는지 여기에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은 물론 실내의 온도와 습도, 공기질까지 완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홈은 이미 상당 부분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기도 하다. 2025년을 4차 산업혁명의 티핑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 2025년이 되면 지금 현재 서서히 보급되고 있는 이런 IT 기술들이 폭발적으로 보급이 돼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쓰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연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하고 인간은 얼마나 더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될까? 상상을 불허하는 4차 산업혁명 그 이후의 세계.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잘 봤습니다. 네. 이 소소하면서도 이게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게 느껴집니다. 잘 봤고요. 내 예. 인생의 사진 순서입니다. 어떤 사진을 준비해 오셨을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볼게요. 네. 사진 보여주세요. 아, 저런 모습도 보이네요. 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요. 아리따운 아가씨가 한 분 계시는데 누구이신 거죠? 우리 며느리인가? 에이,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집사람입니다. 예. 저 때는 안경도 안 썼어요. 제 젊을 때 신혼여행 갔을 때니까 뭐 예. 오, 어딘가요? 제주도죠. 제주도 같은데. 제주도죠. 예. 바람에 날아갈지 싶어서 그냥 뭐 껴안고 있잖아요. 잡고 계시는 느낌인데. 아니, 근데 저희가 내 인생의 사진 하면서 신혼여행 사진을 가져오신 분은 처음이신 네. 것 같아요. 사진이 저것밖에 없었어요. 에이, 그 뭔가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이 많은 느낌이 있는데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평소에 죄를 많이 지어서 사모님께 예. 어떤 부분에서요? 사고를 많이 쳤으니까요. 예? 예. 무슨 사고요? 뭐 그 남들의 생각에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 집사람 얘기는 예. 새로운 일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아하. 근데 제가 그동안 쭉 한 게 메디슨 설립하고 또 기업 30개 설립하고 그리고 그 벤처기업 협회 설립하고 또 창조경제연구회 유라시안 네트워크 다 수많은 기관들을 설립해 갔어요. 기술거래소 설립하고 그래서 설립할 때마다 하도 고생한 거 보니까 그걸 사고 친다고 얘기하죠. 예. 뭐 뒷수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하는 중입니다. 30대인가요? 지금? 20대이죠. 20대? 예. 야, 20대 모습에. 그러니까 카이스트 박사과정 졸업 때 음. 그때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졸업하면은 뭐 교수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것 길들인데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니까 그야말로 황당한 거죠. 처음엔 당황했다가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황당한 거죠. 예. 그래서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당연히 반대하죠. 예, 왜냐하면 불확실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창업에 관한 정책들이 없었어요. 지금은 보면은 코스닥이라는 것도 있고 벤처기업 특별법도 있고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시대였으니까요.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 고집 하셔가지고 은행에 대출, 집을 담보 대출을 받으셨다고 한. 그러니 부인이 더 그냥 마음이 그냥 고생이 심하죠. 그렇죠. 그게 사고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일련의 사고들이죠. 근데 뭐 담보 대출 받고 한 사업이 그래도 복상 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아니, 직접 과외하시면서 생활비를 벌기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누가요? 교수님께서. 직접 과외를 하면서 생활 벌었어요? 뭐 저도 하고 저희 집사람도 하고 뭐 예. 사모님께서도 예. 하시고. 예. 사모님은 어떤 과외를 그러면? 예. 음악과외죠. 음악을 전공하셨어요? 어떤 전공을? 바이올린 했죠. 예. 지금 이랬잖아요. 바이올린 전공. 어쨌든 부인께 정말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회사 회식을 하면은 부인께서 이제 직원들 대리기사 노릇도 해 주셨대요. 대리기사를요? 그때는 대리기사 제도가 없었으니까 네. 예. 저희 집사람이 와서 많이 했죠. 아니, 내 인생의 사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잘 만나셨네. 맞아요. 잘 만나셨어요. 천생연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전에 집까지 저당 잡혀서 만드신 회사가 메디슨이라는 회사인데 초음파 기기 회사로 예. 알고 있는, 지금은 삼성 메디슨으로 알고 있는 그 기업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카이스트에서 저희들이 초음파 연구를 했어요. 아까 얘기한 7명이.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연구 끝냈는데 이걸 사업화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요 기업들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정말 유망한 기술이고 당신네가 이걸 사업하면 돈을 벌 거야. 그러니까 다들 묻는 게 근데 경쟁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제너럴 일렉트릭, 시멘스, 필립스 3개 회사다. 그러니까 다 집에 가봐라. 다 포기한 거죠. 네. 그래서 다 설득을 실패했는데 딱 한 명 성공했어요. 네.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제가 남들한테 이거 하라고 설명하면서 왜 너는 안 하냐. 그래서 같이 연구했던 7명한테 야 이거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얘들이
형님 그 젊을 때 회사 한번 말아먹으면 재밌겠습니다. 네, 이래서 시작한 겁니다. 야, 젊을 때 해서 한번 말아먹으면 좋습니다. 와, 그건 강한 멋있네요. 의지네요. 예, 해봅시다. 해봅시다 한 거죠. 네, 1985년에 이제 창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당시면 창업 벤처 이런 개념이 아예 없었을 때 아닙니까? 거의 없었죠. 예. 거의. 예. 그렇게 이제 참으로 힘겹게 시작한 사업. 처음부터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예, 우리 경쟁사에 비해서 GE, 시멘스, 필립스 그 3개 회사에 비하면 형편없죠.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으로 전시회 나가 보니까 야 이거 정면으로 붙으면 우리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숨어서 파는 작전을 했습니다. 숨어서. 예, 숨어. 맨 처음에 우리가 한 게 이들이 팔지 않는 지역에 가서 팔자. 그래서 여수, 진도, 해남 뭐 이런 그야말로 오지. 그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소도시에 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 가르쳐서 팔자. 왜냐하면 아는 사람들은 우리 걸 안 살 가능성이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 가르쳐서 팔자. 굉장히 날카로운 전략인데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이제 우리가 정면으로 승부할 만하다 그래서 3년째 창업 3년째 이제 정면 승부를 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1위로 올라섰죠. 오지를 가서 예. 또 하시고 예. 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파시고 예, 예. 아까 전에 예.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세 가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다음에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거죠 이제는. 새로운 시장을. 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3차원 초음파 진단기 이런 거는 전 세계 어떤 걸 우리가 서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3차원 초음파. 예, 거기 애기 아마 다들 뱃속에 애기 웃는 거 보고 이런 거 보셨죠? 전 세계 최초로 만드는 회사가 저희입니다. 예. 어머니들 다들 그 얘기를 하니까 격하게 예. 공감을 또 해주시네요. 아, 열심히 전략을 세워서 회사를 키워 오셨는데 그럼 결실을 딱 맺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나요?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5년 차 되니까 그때는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1위하고 해외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이제 진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고생했던 친구들이 다들 해보니까 그 사업이란 게 별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0년도에 세워봤어요. 2000년도에 메디슨 직원이 300명이었는데 그 사업하러 뛰쳐나가서 사장된 사람이 100명이더라고요. 직원들 중에서 예.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다들 아는 거죠. 사업이란 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온실안의 화초가 아니고 네. 정말 어떻게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고 어떻게 남들이 못한 일을 해내고 뭐 이런 걸 같이 겪어본 사람들은 다 창업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거죠. 예. 회사를 나가서 아까 전에 많은 네. 분들이 사장님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300명 중에 100분 100분. 가까이가. 예. 혹시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지금 상장 회사가 그중 16개가 있으니까 예. 뭐 충분히 알만한 회사들이 있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유비케어, 그다음에 인피니티. 아마 그게 의료 전문 회사들이니까 일반인은 몰라도 그 다 코스닥 상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무용담을 듣는 기분입니다. 그죠? 예.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기업 협회라는 단체까지 이제 만드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 제가 85년도에 창업을 하고 95년도에 그때는 코스닥이라는 게 없으니까 코스피에 상장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벤처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장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후배들이 찾아왔는데 후배들 기업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돈도 없고 그다음에 뭐 사람도 없고 시장도 아직 모자라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각계약전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를 95년 12월에 만듭니다. 만들고 제일 처음에 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코스닥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저희들이 코스닥을 주식회사로 설립합니다. 지금처럼 코스피에 있는 코스닥이 아니고 주식회사 코스닥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벤처기업 특별법을 만듭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법이에요. 이런 법에서. 벤처기업 특별법. 예, 그런 법이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가 만든 법을 뭐 중국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걸 수입해 갔죠. 그래서 이 코스닥 벤처기업 특별법이 바탕이 돼가지고 2000년도에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벤처 대국이 됩니다. 미국을 빼놓고는 우리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세계를 앞서가는 벤처 대국이 되죠. 예, 인상적인 게 SNS 때문에 이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창업하고 싶으신 분 연락 주세요. 광고하신 거죠? 예. 어떻게 쓰게 되신 거예요? 한국이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창업입니다. 예. 결국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이제는 벤처 창업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은 일자리를 못 만들거든요.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은 지금 너무 과다해요. 예. 예, 더 창업하면 사실 나라에 플러스가 안 돼요. 예. 그러면 벤처 창업 이외에는 국가 성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만들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벤처 창업을 자꾸 확산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결정적 걸림돌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게 신용 불량에 대한 공포예요. 예. 그래서 엄마들이 창업하겠다면 다 말리죠. 예, 그게 신용 불량 공포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를 몇 가지 바꿔놨습니다. 바꾼 제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창업 처음 할 때는 기술보증기금이나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빌리게 되는데 이때 연대보증을 안 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7년까지 연대보증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내가 창업해가지고 뭐 그만두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될 우려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 제도 하에서는 이제 창업을 촉진해야 되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옛날 생각으로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창업 촉진 시키기 위한 방안이죠. 벤처 창업 이외에는 대한민국이 일자리와 국가 성장을 만드는 다른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그렇게 SNS에다가 딱 광고를 해놓으면 연락 오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미 창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후배들이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 놨어요. 소위 창업 엑셀러레이터란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찾아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우선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남들이 못하는 걸 하라. 근데 두 번째가 남들과 협력해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약해서 협력하는 괴짜가 되라고 그럽니다. 협력하는 괴짜. 협력하는 괴짜. 네. 저 기왕이면은 좀 몇 가지 팁을 좀 주시죠. 어떤 걸 좀 했으면은 우리 주부님 또 편하게 좀. 예, 이 벤처 창업의 핵심은 답이 있는 건 답이 아니란 거죠. 예, 그래서 이미 답이 있는 거는 남들이 간 길이니까 그건 길이 아닌 겁니다. 벤처나 창업 같은 신동력이 4차 산업혁명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다양하게 융합하는 거잖아요. 네. 이 다양한 융합이란 것을 큰 몸집 큰 대기업들이 그걸 소화하기는 어려워요. 심지어 구글 같은 대기업도 구글같이 가장 창조적인 기업도 대부분의 혁신들은 외부에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고를 만든 회사도 구글이 아니고 딥마인드라는 벤처 기업이죠. 네. 이걸 구글이 샀을 뿐이죠. 우리가 보는 유튜브도 구글이 만든 게 아니죠. 구글이 사들였죠. 그래서 대부분 새로운 혁신은 작은 벤처들이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수많은 혁신들의 주역은 벤처예요. 그들이 혁신을 한 걸 가지고 전 세계로 판매하는 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듯이 한국의 벤처가 한 거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걸 네이버나 삼성이나 현대가 해주면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한국의 잡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미래 인재상은 어떻게 그리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미래 인재상. 그거는 거의 4차 산업혁명 그림에서 보면은 거의 귀결이 됩니다. 반복되는 스펙형 인간은 과거의 인간이죠. 그러니까 무슨 사자가 들어가는 것들, 자격시험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부분들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스펙형 직업은 사라지는 직업입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스펙이 없는 거, 길이 없는 길들. 그래서 남들이 안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의 일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괴짜가 돼야 됩니다.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미래 인재상의 첫 번째는 괴짜예요. 예, 남들이 괴짜. 안 한 걸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이 괴짜들만 있으면은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예. 그죠? 예. 이 괴짜들이 모여야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협력하는 괴짜입니다. 미래 인재상은 한마디로 협력하는 괴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대체 어떤 마음으로 뭘 준비하면 될까요? 준비하고 있으면 될까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음양의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 예, 우리 태극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음과 양이 서로 순환되면서 조화하고 있죠. 네. 이제 미래 사회는 이게 혁신과 효율. 효율은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혁신은 새로운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한쪽만 해가지고는 절름발이가 되죠. 이 혁신과 효율이 서로 순환해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부부를 이루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음양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업화를 이룩한 보수 세력과 민주화를 이룩한 진보 세력이 서로가 대립돼 있습니다. 네. 이것이 순환돼 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류 국가로 갈 수 있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 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 어떻게 상상하느냐, 또 뭘 준비하느냐. 네. 참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오늘 이민하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느끼게 된 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참의 토크엔 저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뵐 때까지 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혁명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현실과 가상이 융합을 합니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그 수단일 뿐이죠. 본질은 앞으로 미래는 모든 게 융합되는 세상입니다. 직수도 깨끗한데 하루에 12번이나 살균한다죠. 그 직수로 얼린 얼음인데 아이스룸까지 살균한다죠. 직수는 역시 매직입니다. 슈퍼 S 에디션 슈퍼 아이스. 어머머머, 얘 너무 예쁘다. 세상의 모든 샌들 ABC마트. 박서연. 세상의 모든 러닝화 ABC마트. 우리는 바다에 있는 날보다 창가에 앉는 날이 더 많다. 기미와 잔주름을 관리해온 에스테틱의 노하우로 생활정해선에 집중. AHC 선스틱. 응원할 때도 오뚜기 피자, 간식으로도 오뚜기 피자, 여행 갈 때도 오뚜기 피자. 우와, 완전 즐거워.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다음 중 노후 자산형은 누구? 예비 신부, 쌍둥이 맘, 헬스 여왕. 정답. 남편과 오붓한 노후가 우선인 예비 신부. 당신의 1순위 자산, 3대 자산 바로 알기로 확인해 보세요. 삼성생명.